11월 29일 민심이 갑이다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2부는 그 엽기 시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유달리 이번 주에는 엽기가 많아요. 네, 엽기 정치 행진곡이네요. 지금 한국 그 정치의 그 표면상 두드러지는 일들이 그냥 엽기라는 말, 영어로 이제 그로테스크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여러 건 나타나서 우리가 2부에서 따로 이것들을 좀 빠른 속도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 그 전 광주시장입니까? 네. 윤장현. 예. 이 사람이 그 권양숙 노무현 대통령 전 부인 권양숙 씨 명의의 문자를 받고 그 딸 사업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5억 원만 빌려달라. 이런 그 문자 한 통에 4억 5천만 원을 송금한 사건. 네. 아주 엽기적입니다, 이거. 전화 문자 한 통에. 네. 이게 어떤 생각이 4억 듭니까, 이게? 결국 이제 사기를 당했다는 얘기인데. 네. 그 저는 뭐 이런 사기야 얼마든지 이제 많이 사기꾼들이 득실거리는데 아니 광역자치단체장 시장을 했던 사람이 권양숙이라는 그 이름 하나에 4억 5천만 원을 그것도 뭐 은행에서 대부해가지고 했다는 이 사람 뭐 재산이 이렇게 많지도 않다고 그래요. 참 이상합니다. 네,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네. 그러니까 이제 기사에 보면은 공천을 염두에 두고서는 돈을 줬다 그러는데 권양숙 여사가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건가요? 공천을 염두에 두고 어떤 공천이요? 그때 시기가 6.13 지방선거를 앞뒀었거든요. 네. 공천 경쟁이 일어났던 시기니까 올 초니까 혹시 뭐 작년 말 올 초니까 기대하는 게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추측이 가능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은행 한 곳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도 아니고 은행에 두 군데나 3억 5천만 원을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인한테 1억을 빌리고. 네. 이게 가능하냐?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기친 사람이 여자겠죠. 네.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서 권양숙이라고 둘러대고,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주부 뭐 김모 씨라고 나오는데 49살. 네. 자, 이게 그러니까 우리 김경환 선생님은 이제 그 당시에 6.13 지방선거 공천을 좀 받고 싶으니까 여기에 그냥 휘둘렸다. 이런 추측을 하시는군요. 그럴 수 있겠네요, 보니까. 참, 그래도 그렇지 이게 정말 상식적입니까? 아니, 가까운 사람들이 와서 45만 원만 좀 도와달라고 하면 냉정하게 뿌리칠 사람들이 이렇게 친노가 위력을 행사하는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어요. 네. 그저 친노가 이토록 힘이 있는 집단인가. 참 아주 답답해지는 사건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김모 씨, 이 사기용이자 김모 씨는 이제 아마 이쪽 바닥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들의 그 내부 사정을 잘 이렇게 파악을 한 걸로. 네. 실제로 민주당 선거 때 민주당 선거운동으로도 일했었고요. 네네. 그러면서 요때 이제 정치인들 유명한 사람들의 이제 전화번호를 입수를 한 거죠. 이거를 이제 범행에 이용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무엇보다 윤장현 씨가 안철수 추천으로 그 광주시장 된 사람 아닙니까? 네. 민주당 사람이 아니잖아요. 참 아주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도 지금 드러나지 않은 뭔가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지난번 그 노무현 정부 때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이었죠. 네, 그 변양균과 그 연애 관계를 가졌던.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신정아는 그 유부녀가 아니니까 뭐 신정아는 변양균하고 연애를 했는데 그게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됐죠. 그러나 그 당시에 변양균은 간통법이 있을 때니까 변양균은 실정법을 이제 위반을 한 건데 그때 사라졌던 신정아 씨가 이 미국에 불쑥
나타나면서 그것도 국가 예산의 지원을 받는 네. 무슨 명의로 나타난 겁니까? 재외동포 교육진흥재단 총괄본부장 이 상임이사로 임명이 됐다고 합니다. 2016년에. 총괄 본부장이라고 자기를 소개했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바로 이 재단은 한글학교 교과서를 발간 공급하고 재외동포 교사들의 자질 양상을 위해 학술대회 같은 것을 개최하는 단체인데 어떻게 이 신정아가 재외동포 교육진흥재단 총괄 본부장에 임명이 된 것인지 정말 이것도 엽기적입니다. 네,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상임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신정아 하면 뭐 우리가 지금 청취자들이 다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미국에서 그 대학도 제대로 졸업하지 않은 그 여자가 그 예일 그 대학원 그 박사학위를 박사 받았다고. 출신으로 그 학력을 속여가지고 그러니까 동국대학교 예. 뭐 큰 뭐 미술관 뭐 큐레이터도 하다가 동국대학교 교수까지 네. 또 전공과 다르게 하다가 지금 물러난 사건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이것이 이런 것들을 그 뒤에서 밀어준 것이 노무현 정부의 그 아까 청와대 정책실장 정책실장 변양균. 변양균님이 드러나가지고 네. 이 사회에 큰 이 파장을 일으켰었던 사건이죠. 네. 예. 그런데 이랬던 사람이 어떻게 또 이렇게 과연 이 사람을 이런 직책에 임명한 실력자나 권력자는 누군가 이런 것들도 그저 한번 탁 보도되고 파헤쳐지지를 않아요. 사실 이 신정아 씨야말로 정말 이 사회가 얼마나 가짜 사회인가를 이렇게 드러낸 대표적인 유형적 인물로 부각이 됐었잖아요. 네. 네. 그때 얼마나 이 사회에 파장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뭐 별의별 학력, 이 학력이라는 것은 이게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학력은 영원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학력이라는 것도 이제 뭐 그때 신정아가 이제 불거지니까 무슨 뭐 연극 배우에서부터 무슨 네. 불교 하다가 뭐 또 뭐 미술관 뭐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건축가 뭐 이창학까지 네. 막 많이 쪽팔렸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이어졌지 않습니까? 거의 수십 명이. 예. 그러다 보니까 무슨 뭐 개그맨도까지 막 얘기되고 네. 요즘 그 미투 운동 번지듯이 맞아요. 그 학력 문제가 위조 벌어졌지 사건. 않습니까? 줄줄이 나왔었죠. 이제 학력이라는 게 말입니다. 제가 보기엔 세 가지가 있어요. 학력을 속이는 것은 하나는 방조가 있습니다. 그 이제 남이 그 이제 자기가 슬쩍 뭐 어느 대학 나온 것처럼 이렇게 흘리고 다니면 남들이 그 대학 출신이다 하면 못 들은 채 하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건 형사법이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방조하는 거. 조금 얄밉긴 하지만. 예. 그다음에 이제 학력을 변조하는 게 있습니다. 변조. 예. 예를 들어서 이제 한 3학년까지 다녔는데 졸업했다는 식으로 그건 이제 변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가장 나쁜 게 위조예요. 네. 생판 아무런 관련도 없으면서 거기 아주 졸업장을. 그렇죠. 발도 안 담궜는데.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또 최근에는 그 돌 김용옥을 까는데 앞장섰던 그 영문학자 문학평론가였던 모 경희대 교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하와이 대학 그 박사학위도 그 가짜라는 것이 또 드러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정아 씨의 경우에는 위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위조는 이게 방조는 형사 책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변조는 형사 책임이 될지 안 될지는 정상을 이제 봐야 돼요. 그러나 위조는 이건 형사 책임감이거든요. 그런데 태한절 이 어떤 권력이 작용했기에 이 신정아 씨가 재외동포 교육진흥재단 총괄본부장이 될 수 있었는지 이거 엽깁니다. 이거 도대체 참 특이해요.
자, 그 다음으로는 그 이 첫눈이 내렸어요. 네. 첫눈이 내렸는데 퍽퍽 이 첫눈을 보면서 이 탁현민이라는 청와대 행정관이 논의돼야 하는 우리나라의 엽기 정치의 그 현실, 이 점이 또 씁쓸하기도 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 이제 탁현민 씨가 과거에 여성 비하 발언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 단체라든가 이런 데 좀 무리를 빚어서 사퇴 압력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임종석 실장이 그때가 6월이었거든요.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라면 이제 사의를 반려했죠. 네. 근데 눈이 내리니까 강수 선생님, 저 예. 서로 관계가 조금 정확하게 돼야 돼요. 이 탁현민 씨가 이 선거운동 같은 걸 기획 같은 걸 이제 많이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재인 선거운동. 그리고 이제 이런 쪽에 그 얄팍한 재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명구도란 말 아시죠? 네. 계명구도 해가지고 이 뭐 그 닭소리 개소리와 닭소리를 잘 내는 것도 써먹을 때가 있다. 이제 탁현민 씨를 보면 그 계명구도라는 말이 떠올라요. 네. 뭐 재주가 하나가 있으니까 써먹을 때가 있는데 이 탁현민은 옛날 썼던 그 저서에서 자기가 그 청소년 시절에 한 그 소녀를 친구들과 공유했었다. 이제 이런 것을 글에 남긴 적이 있어요, 책에. 네. 그런데 이랬던 사람이 청와대 행정관이 되니까 여성단체 등에서 반대가 심했어요. 네. 반대가 심했는데 그러한 반대를 물리치고 이 탁현민 씨가 그 청와대의 이른바 그 이 문재인의 그 이미지를 띄우는 행사들을 그냥 감성적으로 잘 해왔다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1차 남북 정상회담이나 네. 또는 그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 뭐 갑자기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단독으로 이렇게 다리 넘어서 이렇게 산책하는 뭐 이런 행사까지를 다 탁현민이 작품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그 여성단체의 압력 때문에 탁현민이 이제 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탁현민이 이제 그런 그 보이지 않는 여성단체들의 견제 그리고 탁현민에 대해서 곱지 않게 보는 시각이 있으니까 이 탁현민도 행정관으로 들어갔으면 뭐 조금 승진될 걸로 기대를 했겠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없이 계속 일만 시켜 먹으니까 탁현민이 이제 그만두겠다고 한 거예요.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임종석 실장이 그때만 하더라도 첫눈이 내릴 때가 아주 멀었을 때예요. 6월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첫눈 오면 놓아주겠다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예. 임종석이도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저 보고 들은 게 그냥 텔레비전 드라마고 영화밖에 없으니까 좀 더 행사를 위해서 좀 이래줬으면 좋겠다 이랬어야 되는데 말을 멋지게 한답시고 첫눈 오면 놓아주겠다 했는데 세월이 소설같이 흘러서 첫눈이 왔죠. 첫눈이 왔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잽싸게 공격해 들어간 게 홍준표인데 예. 홍준표나 탁현민이나 그런 그 여성들 문제 가지고 똑같은 어려움에 처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홍준표야말로 이건 동병상련도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홍준표가 뭐라고 했어요? 예. 홍준표가 네. 뭐라고 그랬냐면 첫눈이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첫눈이 내리면 놓아준다던 청와대 쇼 기획자는 어떻게 처리할지 우리 한번 지켜봅시다. 네. 그를 놓아주게 되면 이 정권은 끝날지 모릅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 첫눈이 그 엽기적인 인물 탁현민과 홍준표에까지 이렇게 비화돼서 논의된 일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홍준표가 좀 야박하네요. 네. 그러니까 뭐 이 똑같은 일을 저도 당했으면서 그러니까 이 홍준표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전에 그 현실 정치 참여를 뭐 자기가 얘기하고 페이스북에다 쓰고 네. 이런 식으로 살짝 청와대 행정관을 걸고 이제 넘어지면서 현실 정치에 참여한 셈이 돼버리고 그렇죠. 말았어요. 예. 네. 자,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그 자한당의 정우택이가 홍준표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퀴벌레. 바퀴벌레. 홍준표는 왜
바퀴벌레처럼 기어 나오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 또 연탄가스처럼 왜 스며 나오는지 잘 모르겠다. 그랬어요? 네. 연탄가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일산화탄소. 예. 홍준표 대표가 당 대표 하던 때가 이제 작년 11월에 네네.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씨 출당 조치에 반발하던 당내 친박 인사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탄핵 때는 바퀴벌레처럼 숨어 있다가 자신들의 문제가 걸리니까 슬금슬금 기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빌미로 살아나보려 몸부림치는 일부 극국수 잔박들을 보니 비겁하고 측은하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요거를 정우택 의원이 맞받아친 거죠. 네.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네. 본인이 평소에 얘기했던 것처럼 바퀴벌레처럼 왜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지 연탄가스처럼 왜 스며 나오는지 잘 모르겠다. 왜 현실 정치에 참여한다고 했으니까. 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권양숙 문자 메시지 하나에 4억 5천만 원 송금한 윤장현. 그 다음에 학력 위조와 그리고 권력자와의 비밀 연애 사건으로 사라졌던 신정아가 교육총괄본부장이 되어가지고 미국에 출연했다는 소식. 첫눈이 오니까 첫눈과 전혀 상관도 안 될 것 같은 이러한 청와대 행정관을 두고 전 자한당의 대표가 슬쩍 정치 현실에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렇게 정치 현실에 나타나는 또 홍준표를 겨냥해서 어제 한솥밥을 먹던 같은 당의 의원인 이 정우택이가 홍준표는 바퀴벌레 해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추워지는 날씨에 연탄가스처럼 스멀스멀 나온다. 다시 옛날에는 말입니다. 연탄가스로 엄청나게 죽었었어요. 많이 죽었죠. 여러분들 교통사고보다 5배, 10배 많이 죽었어요. 아 그렇게 많이요? 네,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 근데 꼭 이때예요. 날씨가 11월 말, 12월 초 추워지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정우택도 그런 생각이 나서 그런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옛날에는 자기가 당 대표로 모시고 있었는지 어쨌든 몰라도 자기 당의 대표고 대선 후보까지 나간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니까 그런 후보한테 버케블라우리가 아니라 바퀴벌레 바퀴벌레 연탄가스처럼 스멀스멀 나온다 하면 이 정도면 지금 한국 정치가 갈 때까지 간 셈이에요. 얘들이야말로 이렇게 서커스 개그 같은 걸로 가야 될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잠깐 우리가 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우리 김갑수 TV 그리고 팟캐스트 민심이 갑이다는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투척해 주시는 자율 시청료와 그리고 김갑수가 쓴 책 판매 대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김갑수가 쓴 책 5권의 판매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권은 100권 대학이라는 책입니다. 1000페이지가 넘고요. 2000년대 이후 발간된 동서양의 역저들, 문제작들의 책 100종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평가한 책입니다. 이 책은 비공개로 출판되었기 때문에 이 책을 가지고 자기들이 강의를 하거나 또는 글을 쓰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 이런 좀 평가를 좀 받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이 김갑수 TV 댓글 중에서 아주 오래전에 보았던 한 대학 후배가 글을 올린 걸 봤어요. 그런데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잘했던 후배입니다. 그리고 소설을 쓰려고도 했고요. 그리고 조선시대 한문학에 대한 조예도 깊고 지금은 저 지방에서 대학 강의를 하면서 연구 활동을 하는 모양인데 그러면서 이제 책을 주문을 했어요. 갑수 형 오래간만에 너무 반갑습니다 하고 그래서 제가 책을 보냈더니 자기가 쓴 책을 나한테 보내왔는데 책이 한 7, 8권 아주 좋은 책들을 보내왔더구만요. 자,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 하는 말이 이 백권대학 책은 자기도 이제 강의 때나 많이 참고할 것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1905년부터 1921년까지 우리나라 그 독립 투쟁사를 배경으로 한 그 신규식 민필호 선생 등을 그리고 있는 그 압록강을 넘어서 그다음에 한국 전쟁 3년간의 그 역사적 배경을 담고 있는 연애 소설 전쟁과 사랑, 그리고 우리나라 진보 정치, 그리고 2012년 통합진보당 사태와 무엇보다도 이 책을 보면 유시민은 어떤 사람인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유시민과 관련된 글이 많이 담겨 있는 역사여 다카키 마사오요. 역사여 다카키 마사오요는 오늘 그 제목을 보니까 이제 한 박스 남은 것 같아요. 제가 좀 책을 한 서너 권을 한꺼번에 좀 낼 계획이 있는데 이 재고가 좀 이제 뭐 많이 소화됐는데 좀 재고가 없어지는 대로 한 3권 정도의 책을 이제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다카키 마사오요.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 그 근현대 역사를 주로 다루고 중국혁명과 베트남 혁명사를 담고 있는 그 미래를 위한 과거 네. 해서 이렇게 5권이 총 정가가 19만 원인데 우리 그 김갑수 TV를 만들고 여러 가지 것을 좀 장만하고 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10만 원으로 파격 할인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10만 원에 구입하는 것도 자율 청취를 내는 것 못지않게 의미가 있고요. 또 실제로 모르시는 분들이 이 자율 시청료를 여러분이 또 이렇게 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그 김갑수가 쓴 책 전체로 치면 한 2,50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죠. 5권. 이 5권을 10만 원에 판매 중입니다. 이 책의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한국시티은행 541-12023-268-01 김갑수 민갑 팟캐스트에 자율 청취료조로 10만 원을 투척하시고 문자번호 010-5264-2300에 받으시는 분의 우편번호와 주소와 이름과 전화번호 이 4개를 넣어주시면 2, 3일 내로 우체국 택배를 통해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민심이 갑이다 팀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따로 하고 있는 자주인학회나 백권대학 등에서 지금 한 7년째 벌이고 있는 가장 전통 있는 행사로서 국외 답사가 있습니다. 네. 1월 달에 쿠바 답사가 있는데 열흘간 그것은 뭐 한 1년 전쯤에 참가 인원이 마감이 돼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고요. 또 2월 달에 베트남 DMBMF 프랑스군을 물리친 DMBMF를 핵심으로 하는 베트남 서북 중 답사가 있는데 그것도 인원이 꽉 차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어느 한 분이 꼭 그랬다고 해서 지금 이게 문제가 네. 베트남을 오가는 비행기 뿐만이 아니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디엔빈까지의 국내 비행기, 네, 그다음에 이제 하노이에서 다낭까지의 기차표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돼서 지금 그것을 너무나 이제 가려고 하니까 길벗 여행사 측에서 그걸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서 베트남도 더 이상은 참여하실 수가 없고, 이 밖에도 우리가 이제 내년도 2019년 행사로 이른바 별명이 마신사 행사가 있죠. 네. 마오와 신중국. 그리고 신중국 혁명과 그리고 4대 신도시인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뉘는데 일단 봄과 여름 답사 일정이 확정됐어요. 그래서 봄 답사는 마오이의 출생 성장지인 장사와 소산, 그리고 마오가 추수봉기를 일으켰던 평양, 그리고 마오가 패잔 게릴라들을 데리고 입살했던金刚산, 그 다음에 마오의 대장정과 관련된 위두, 그리고 루이진은 최초의 소비에트를 만든 장소죠. 그 다음에 이제 고속열차를 타고
하문으로 가가지고 이 하문에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자, 이것은 5월 10일 금요일부터 5월 15일 수요일까지 진행하는데요. 참가비가 195만 원이고요. 이 행사 중에 한 10시간 정도에 걸쳐서 그 마오쩌둥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이 대장정과 관련된, 그리고 중국 춘추 전국의 제자백과 사상, 이런 것들을 주제로 김갑수의 한 10시간 정도 이 버스 특강이 이루어집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02722-4434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여름 행사가 있어요. 이 여름 행사는 8월 15일부터 이제 4박 5일로 이루어지죠. 8월 15일 목요일부터 8월 19일 일요일까지입니다. 이것은 이 시안사변, 그리고 진시황 그 병마용객 아시죠? 네. 그 진시황릉이 있고, 그다음에 당나라의 수도였던 시안, 그리고 중국의 그 대장정의 최후의 안착지였던 연안, 그리고 우치현과 쯔단현 등을 돌아보는 4박 5일의 노정인데요. 역시 여기에서도 김갑수의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1인 참가 요금은 149만 원인데요. 이 두 행사 모두 정원을 20명으로만 제한합니다. 노정이 많고 빡빡해서 인원이 많으면 통제하기 어려워서 20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02722-4434로 길벗 투어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 우리 그 엽기시사 논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네. 자, 이번엔 또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농어촌공사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최규성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엽기적입니다. 이것도 아주 엽기적이죠. 네. 사퇴했죠. 네, 어떤 일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먼저 이제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은 누구냐? 전북 김제에서 17대 18대 국회의원 17, 18, 19 19대. 3선 국회의원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농어촌공사 사장으로 이제 취임을 했는데 첫 번째 문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제한 대상이에요. 그런데 네. 요거를 무시하고 한 거죠. 나중에 9개월이 지나서 늦장 승인 요청을 했었고요.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올해 2월에 농어촌공사 사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취임하기 전에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을 했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최 사장이 농어촌공사 사장이 되면서 전국의 저수지에 7조 5천억 원 규모의 수상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게 문제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문제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회사가 최 사장이 이제 그만뒀잖아요. 그만뒀는데 여기에는 대표이사가 최 사장의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 있었고 아들도 있고 측근들이 이제 등재로 되어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뇌물을 받고 도주에서 8년간 도피 생활했던 친형 최규호 전 전북 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혐의도 받고 있고 일단 이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자, 지금 최규성이라는 사람이 농어촌공사 사장이 됐는데 농어촌공사에서 뜬금없이 7조 4천억 대의 태양광 사업을 벌인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4개월 전까지 태양광 사업회사 사장이었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사장이었다가 저는 농어촌공사 사장으로 오면서 지 아들하고 보좌관한테 그 회사 물려주고 네. 저는 농어촌공사 사장으로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뭔가가 아니라 이건 거의 확실하게 지금 이 사람의 농어촌공사 사장 발탁이 이 변칙적인 태양광 사업과 관련됐다는 것이고 예. 네. 이 중에 그 운동권 출신의 허모 씨가 원래 태양광 사업을 벌인다는 이러한 그 소문이 자자한 상태 아닙니까? 네. 옛날 친노 운동권 전대협 세력 중에 한 명인 네. 허모 씨. 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인지
참 정말 왜 이렇게 문재인 정부는 아직 그 2년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사방에서 이렇게 그 정권이 이렇게 균열되는 이 조짐을 읽을 수 있는 사건들이 이렇게 계속 매주 이렇게 터지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당연히 뭐 이제 문재인 대선 후보 시절에 대선 캠프에 이제 최기성 사장이 이제 여기서 활동을 많이 했었죠. 뭐 이런 것도 있어서 그래서 낙하산이라는 네. 뭐 누가 봐도 낙하산이죠 이건. 근데 이게 태양광 이 사업이 요거 하나에만 단기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 태양광을 설치한 게 뭐 산지라든지 이런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개발 제한 지역이잖아요. 네. 그럼 태양광이 이게 뭐 영구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이 끝나고 나면 그 부지를 아무 용도로나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용도 변경을. 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개발이 막 돼서 막 이 땅값이 엄청나게 뛰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새만금 개발하면서 문제가 네. 많이 있었죠. 거기도 태양광 뭐 신재생에너지 뭐 프로젝트 한다. 네. 이런 식으로 새만금을 개발한다. 이것도 좀 관련이 좀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제 탈원전을 뭐 당장 하는 건 아니고 장기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또 원전 또 수출 이 로비는 또 하고 다니잖아요, 외국 가서. 네. 그래서 뭐 어저께는 뭐 체코에 갔는데 그 체코의 대통령은 자리를 비우고 딴 데 갔죠. 이스라엘 방문했다고 그러대요. 예. 그다음에 편지 한 장 달랑 남기고 이제 총리하고 회담을 했다는데 그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체코 방문을 체코슬로바키아라고 표기를 했어요. 네. 이 운동권 출신들이 공부 않고 그래가지고 20년 전에 체코슬로바키아가 체코와 체코공화국과 슬로바키아 공화국으로 분리된 것도 모르고 체코슬로바키아 방문 어머. 이런 짓을 했다 그겁니다. 저는 참 그런 걸 느껴요. 우리가 지난번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방송 강의를 하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삶의 현장에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치열하게 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그런 가운데 그 자기의 발전을 기하는 그러면서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주변 사람들을 돕는 이 각박하고 치열한 삶의 현장을 경험하지 못한 채 젊어서부터 그냥 투쟁한다고 해가지고 이 투쟁만 다니던 사람들이 이 정치를 공부 없이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민생의 현장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데모 현장이 현장입니까? 데모 가기는 쉬워요. 그거 끝나고 나서 술 한잔 먹고 헤어지고. 그래서 참 이 삶의 현실에 대한 자각이 없으니까 과거와 미래에 대한 그 인식도 없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맹자가 말한 대로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항산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보니까 무슨 일을 제대로 그 나이에 시작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정치적인 사업이나 벌여가지고 거기서 한 자리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입장에 있는 그러니까 활동가나 실천가들은 활동과 실천으로 끝나야 돼요. 이 사람들이 정치까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저는 이 태양광 이것도 분명히 지금 이게 이런 것들과 다 관련되는 현상이라고 봐서 속상하고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남이 높은 자리나 뭐 이런 것들 성취가 있으면 그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자리를 뺏으려고 하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아주 혈안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함하고. 예. 자 이런 가운데 또 이 농정신문의 보도인데요. 이건 네. 조금 한 열흘 정도 지난 일인데 농정신문에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 농업 문제에 대해서 방송에서 좀 길게 다뤘는데 예. 요즘 그 농협이라는 곳이 정체가 뭐예요 여기 농협 해가지고 이게 농업협동조합의 준말 아닙니까? 네. 그런데 여기다가 은행자를 붙여가지고 농협은행 은행만 하는 줄 알았더니 무슨 여기에서 뭐 안 하는 게 없죠 요즘. 몇 년 전 얘들이 완전 재벌이에요 재벌. 예, 그럼 네. 심지어는 농업이면 우리나라 농업을 살려야 되잖아요. 외국 농업을 살려요. 외국 농산물을 막 수입하려고 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질책을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 얘들이 하는 것 하나로마트도 얘들이 하는 겁니까? 예 네. 유명하죠. 네. 크죠. 농협 재벌이에요 내가 보니까. 네.
그 어떤 일이 있었어요? 농정신문에? 그 하나로마트에서 그 농협 유통에서 자체 브랜드를 만듭니다. 일명 PB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브랜드를 없애는 대신 가격을 낮춘다. 뭐 이런 취지예요. 소비자한테 좀 더 도움을 주겠다 이런 건데 여기에 국내산 농산물은 거의 안 들어가요. 네.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 외국 농산물을. 그래서 그 농협이 만들어낸 자체 브랜드 상품 중에 절반 가까이의 수입산 원료를 대폭 사용하는 거죠. 아, 그래서 자체 브랜드 상품이 292개로 조사가 됐는데 그중에 식자재용 고추장, 쌈장, 간장, 밀가루, 간편대용식 133개 품목 절반에 가까운 45.5%에서 수입산 원료를 사용한다는 거죠. 아. 이게 이제 국정감사에서 이제 드러났는데 농협 같으면 우리 농산물 소비에 앞장서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돈 벌으려고 지금 수입산 원료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심지어 뭐 국내산 생마늘을 바로 갈아 만들었다라고 하는 양념 쌈장이 있는데 국내산 마늘의 비율은 1.5%. 아, 1.5%. 그러면 나중에 98.5%는 수입산이라는 얘기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해가지고 2015년엔 400억의 이익, 그다음 2016년엔 432억, 2017년 작년에 566억의 이익을 낸 거죠. 농협이 하나로는 국산품을 사용한다라는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농협 제품이 사실은 다른 제품보다 조금 비싸거든요. 아, 그래도 네. 국산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믿고 사는 거예요. 이걸 자세히 뒤에 이제 그 제품 표시를 안 하고, 왜냐하면 농협에서 하는 거니까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주부들한테. 예, 그러니까 당연히 있죠. 예. 농협이 농민을 살리든가 농업을 살리든가 아니면 소비자를 살리든가 해야 되는데 농민도 죽이고 농업도 죽이고 소비자도 속이고 죽이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순진한 농민들은 다 농협을 이용해요. 네.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민중당 사람들은 대부분 또 국민은행을 많이 써요. 네. 하나도 국민은행이 서민한테 잘해주는 거 없습니다. 은행 중에서 제일 악랄한 은행이 국민은행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농협이 농민들한테 뭐 잘해주는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가난한 농민 노동자 서민을 위한답시고 자기들 이렇게 그 경제적 이익 또는 그 이제 변칙적인 그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런 그 단체들 이런 것들이 정말 이게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변칙적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건 그 정치의 부재를 탓할 수밖에 없어요. 전부가 다 이권 단체예요 이제는. 네. 그리고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말 그대로 그냥 사기업이나 이러면 몰라도 이렇게 공기업인 척하면서 실제로는 사기업 역할을 하는 데가 더 나쁜 거 아닙니까? 네. 이것도 참 지금 완전히 문재인 정부의 농정은 없다시피 해요. 무농정이에요. 무농정. 농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12월 1일 날 아까 제가 그 일부에서 얘기했듯이 네. 그 농민액이라고 쌀 생산자 협회 주최로 그 시위를 대회를 하는데 그 뭐 모토는 그 밥 한 공기 300원쟁이지만 거기에 두 번째로 문재인 정부의 그 농정 파탄을 규탄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 어떻게 됐는지 이 사회가 소수의 권리를 인정해 준답시고 맨날 하는 짓이 무슨 동성애 따위나 가지고 소수 권리를 인정해 준다고 하고 정말로 필요한 소수는 농민들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아닙니까? 참 이런 걸 보면 답답합니다. 자, 그런데 또 더 엽기적인 일이 있었어요. 지난번 KT에서 불났죠. 네. 그 KT가 어디 있는 거 아현동에 있어요? 아현지사. 예. 예, 그거 한번 얘기해 보시죠. 그 아현동 KT 지사가 이제 전화국이죠 옛날에. 네. 예, 이제 그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현동 서대문하고 이제 일산 쪽까지 전화, 뭐 인터넷, 통신, 뭐 카드 단말기, 완전히 뭐 대란이 일어났는데 요거를 보고서 특히 이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서 이석기 내란 음모를 붙여버린 거죠. 네, 그 당시 뭐 해와 전화국 습격이라는 게 이제 분회
토론인가 이제 분별 토론에서 나왔던 말인데 그거를 다시 끄집어내서 있지도 않은 아로를 다시 얘기하면서 뭐 KT의 해와 전화국 습격, 이석기 내란 선동 다시 주목 이런 식으로 조선일보가 이 제목을 뽑았어요. 근데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중앙일보도 해와 전화국 습격 준비하라 다시 주목받는 이석기 발언. 그리고 국민일보에서는 KT 통신 장애로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 재조명. 뉴데일리에서는 KT 화재가 떠올린 이석기의 KT 해와 지사 습격 계획. 이런 식으로 다 이석기 내란 선동을 다시 꺼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현동 그 KT 불난 거 가지고 네. 거기서 또 그 이석기 분과 토론에서 농담처럼 했던 네. 그걸 가지고 연상케 한다 보도를 지금 방금 조선, 중앙, 국민, 뉴데일리 우리나라 종북 포르노지들 4대 종북 포르노지가 수면 위로 부상했네요. 네.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이걸 보고 자한당 애들이 네. 또 문제를 삼았죠. 네. 네. 근데 여기에서 숨겨진 일이 있습니다. 자한당 애들은 종북 포르노지 보고 그랬고 종북 포르노지 애들은 뭘 보고 이 기사를 쓴 건지 아세요? 일베 게시판 기사를 보고 쓴 거예요. 어머. 아. 그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엽기적입니까? 그러니까 일베 게시판이 우리나라 수구보수 세력에 이걸 리드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지금 엽기네요. 여와 야에 다 일베들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일베성들이 실제로 지금 그 이재명 지사 그 내쫓으려고 하는 애들 있죠. 네. 그 중에 옛날에 일베였던 애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일베였던 애들이 극문 똥파리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진단이 많습니다. 제가 사진 안 찍어서 모르겠는데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옛날 일베에서 활동했던 애들이 지금 극문 똥파리로 들어와가지고 상당히 활동한대잖아요.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노사모 하다가 박사모도 하는 네. 이런 인간들이 있잖아요. 저 카멜레온은 아예 저리 가라는 식의. 예. 참 세상이 좀 계속 엽기적이에요. 자, 그러면서 계속 요즘 그 엽기에 이 첨단을 달리고 있는 이언주가 지금 여자 국회의원이죠. 예. 네, 바른미래당. 이 여자가 바른미래당인데 그 성향은 자한당 홍준표 이상이죠. 네. 그런데 지금 무슨 법안을 내겠다고 했어요? 남북 군사 합의서 무효 특별법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남북 군사 합의서 무효 특별법. 예. 얼마 전에 그 휴전선에서 네. 휴전선 인근에서 이제 김모 일병이 총기 사망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 총상을 입었으니까 헬기가 와서 이제 구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망 사건 당시 군 당국이 남북 군사 합의에 따른 비행 절차를 지키느라 의무호송 헬리콥터가 이륙하지 못했다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번 일로 드러났듯이 남북 군사 합의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합의서 효력의 발생을 막아서 대통령의 안보를 포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을 견제해 나라를 지켜야 한다라는 절박감을 느낀다. 그러면서 특별법 내겠다는 거죠. 자, 강명 선생님, 저 여기 그 총기 사고가 났는데 네. 헬기를 띄우지 못했다. 남북 군사 합의서 때문에. 네. 이게 일단 생구락 거짓말 조작 기사라는 얘기를 꼭 하고 하시고요. 그걸 안 하고 하면 오해가 될 수가 있고 이러한 조작 기사를 낸 게 조선일보예요. 네. 근데 이현주는 또 조선일보 보고 또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남북 군사 합의서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건데 그걸 이 종북 포르노지 조선일보에서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비틀어 가지고 군사 합의서 때문에 헬기가 뜨지 않은 것처럼 보도를 하니까 그것 보고 또 아까 사건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 그 점을 꼭 얘기를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응급 헬기 운영과 관련해서는 먼저 조치를 진행하고 북측에 전화 통지문만 보내면 된다. 네네. 그렇고 이번에도 응급 헬기의 절차와 병행해서 대북 통보 절차가 진행됐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고의적으로 왜곡 조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왜곡 조작한 종북 포르노지 조선. 조선일보를 보고 이현주가 그랬는데 이현주가 그
박정희 천재라고 했잖아요. 박정희 전제. 예. 그리고 박정희를 또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민주당의 표창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박정희를 존경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반민족적입니다. 박정희가 반민족 파시스트 아닙니까? 예. 당연히 그런 사람을 존경하면 그런 기질이 있죠. 민족주의, 민족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북 군사합의서, 이 어렵사리 도출한 남북 군사합의서를 무효화시키자. 이런 반민족적 발언이 한다 그겁니다. 우리가 계속 줄기차게 주장해온 남북화해법, 남북화해 특별법, 이런 것들이 좀 제정되어 가지고 이렇게 민족의 분열, 동포 사이를 괴리시키는 발언을 하는 자들은 형사처벌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만드는 엽기 여인 이은주에 이어서 또 다른 엽기 여인 이은재가 있습니다. 이름 비슷한데 이은주 이은재. 네. 나 이은재 이 아줌마도 아니고 할망구. 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구. 예. 자, 이 구는 왜 이러는 거예요, 대관절?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대관절 뭐 하던 사람이에요? 교수 출신입니다. 교수? 네. 이 사람이 교수도 했어요. 예. 뭐 미국 가가지고 이름도 없는 시끌렁한 데서 뭐 학위나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 참 쉬운 나라입니다. 이건 바보 새끼들이 또 미국이사 이런데 유럽 가가지고 시끌렁하게 뭐 대학이나 나오면 와서 선생 자리 꿰차고. 근데 미국에서 학위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일본어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미국 가서 일본어 전공한 거 아닌가? 네. 뭐라고 했어요, 얘가 지금? 어떤 엽기 행태를 벌였습니까, 이 구가? 네. 국민 혈세로 막 이렇게 뿜빠이해서 이래도 되는 겁니까? 라는 그 전에 겐세이 뭐 야지 이런 말을 쓰더니 이번에는 뿜빠이라는 말까지 썼네요. 그 야지라는 말은 조경태도 했어요, 옛날에. 네. 그 조경태도 아주 그 특이한 인간 아닙니까? 옛날 그 민주당에 있다가 계속 꼬장만 부리다가 한나라당, 새누리당 가가지고 지금은 조용히 살고 있는데 뭐 야당 의원 발의하는데 야지 넣지 마요, 뭐 이런 말을 했대죠. 예. 그런데 이게 얘는 겐세이가 이게 일본 당구 용어죠, 이게. 그렇죠. 어. 견제하고 이제 방해하는 거죠. 예. 이게 변종 일본어라고 합니다. 그럴 거예요. 일본에선 쓰지 않는. 그러니까 야지도 야지우마의 준말이고 음. 겐세이는 뭐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은 그 왜 콩글리시처럼 그런 식으로 쓰이는 말인가 봐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그 야지 겐세이에서 뭐라 했죠? 뿜빠이. 분빠이가 그 뭐 분배라는 뜻입니까? 나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국회 예산결산 특별심의 예산심의에서 이제 뭐 이제 자기네들 막 예산을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나누니까 농림식품부와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국민열세를 막 이렇게 뿜빠이 해서 이래서 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원래 이 분빠이란 말이 옛날에 그 개그식 작업 용어였었어요. 이제 고독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 여인한테 가서 고독을 분빠이 하실래요? 뭐 이런 식으로 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참 거기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교수를 했다는 사람이 이 공식 자리에서 야지 겐세이 분빠이라는 말이 튀어나오는 이 현상 참 아이고 우리 참 왜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 가지고 우리가 엽기 시사를 안 하게 될 날이 오지 않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듭니다. 그 KT 화재 사건에 지금 복구 작업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쪽 관련 직종에 계시는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 복구 작업에 투입된 사람 중에 KT 정직원은 한 명도 없답니다. 인건비가 비싸서 그런 겁니까? 못해서 그런 겁니까? 네. 험한 일을 안 시키는 거죠.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비정규직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평생을 그 비정규직으로 살아온 제 입장에서 아주 뼈에 사무치는 말 같아 보입니다. 자, 우리 민심갑이다 2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 듣고 났는데 바로 또 그 기사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밖에서 일해서 추워서 그래 그랬더니 이렇게 정직원이 없고 다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고.